12절로 17절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우선 르우벤과 갓지파의 몫으로 할당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받은 길르앗 산지 절반은 아마도 야복강 남쪽을 가리킬 것입니다. 2장 36절에서 본대로 길르앗은 넓은 의미로 요단 동편 전체를 가리키나 좁게는 야복강 근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단 동편 전체를 의미하면서 바산 들판도 포함하죠. 말하자면 길르앗 산지 절반이 우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할당되고 나머지 절반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된 것입니다. 길르앗의 북쪽 절반은 바산 땅이며 중심 지역은 아르곱이었습니다. 르우벤과 갓이 각각 어느 지역을 할당받았는지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한 뒤 곧바로 야셀 지역으로 정탐꾼을 보내 탐문을 마치고 그곳의 모든 아모리 성읍들을 함락시켰으며 여세를 몰아 바산까지 격파했습니다. 야셀은 암몬과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길르앗에 포함된 야셀은 마찬가지로 넓은 지역으로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르우벤과 갓의 요구대로 갓은 야셀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받았고 르우벤은 그보다 남쪽 야복강 주변의 길르앗 땅을 분배받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은 또 하나의 설명을 위한 삽입구죠. 이것은 어떤 연고로 바산 일대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는지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자초지정 또한 민수기 32장 33절로 42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산 또한 과거에 르바임의 땅이라 불렸는데 여기서 기골이 장대한 바산 왕을 필두로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어떤 영웅적 혈족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왕 옥과 충돌할 때 독자적인 대범한 군사 행동으로 북쪽의 바란 일대 정복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파의 야일이란 인물과 마길의 자손들이었으며 노바라는 인물도 이 공헌자들에 포함됩니다. 민수기 32장 39절 이하 보세요. 우선 야일은 최북단 지역을 점령하여 그곳 지명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 하봇 야일, 야일의 촌락들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죠. 마길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 혈족입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마길 자손들이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에서 확인된 바 마길은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사망한 슬로브앗의 조상입니다. 아마도 마길의 후손은 요단 동편 길르앗에 거주하던 아모리인들을 쫓아내는 업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즉 마길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스라엘은 길르앗을 침공하여 그곳을 빼앗았으며 그 후 그들은 모세에게서 길르앗에 대한 합법적 점유를 승인받은 것이죠. 15절로 17절에서는 이 요단 동편 땅 분배를 간략히 요약해서 총정리하는데 여기서는 다시 길르앗이 길르앗 북쪽, 즉 바산 땅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길 가문으로 대표되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길르앗이 할당되고 바산 지역이죠.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는 길르앗으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어지는데 그 경계가 상세히 설명됩니다. 아르논 골짜기 중앙으로부터 북쪽 경계는 암몬 족속의 땅이 왼편에 펼쳐진 야복강이며 그 일대의 아라바 광야와 서쪽의 가나안과 국경을 이루는 요단강까지 이릅니다. 더 남쪽으로는 긴네렛 갈릴리에서 염해로 불린 아라바 바다 오늘날 사해와 그 일대의 비스가 산기슭을 포함합니다. 이 범위 전체가 요단 동편 지역으로 불리죠. 18절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격파하여 요단 동편을 점유한 뒤 유독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과 갓 지파는 광활한 목초지가 펼쳐진 그 땅을 욕심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형제 지파들은 그들을 비난하며 그 제안을 거부했죠. 모세는 그들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빠지려 한다는 의심을 했으며 그런 탐심은 공동체 결속에 큰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르우벤과 갓은 담판을 지어 그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맹세와 더불어 요단 동편을 넘겨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서 다짐을 받아냈죠. 그들이 가나안 전쟁에 지파들의 연합군으로 참여하여 선봉에 서되 가족들과 가축을 성읍에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가축이 요단 동편의 남은 잔당들에 의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조치를 하고 전쟁에 출정하라는 지시입니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사실은 르우벤과 갓이 먼저 내놓은 협상안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먼저 전투에서 선봉에 설 것과 그들의 약속대로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조건에 걸었습니다. 모세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유한 뒤 형제 지파들에게도 땅이 분배되어 안식을 얻게 되고 나서 요단 동편의 기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위임식을 마친 신임 사령관 여호수아의 용기를 북돋습니다. 그는 120세의 나이로 죽는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심지어 눈도 흐려지지 않은 상태로 충분히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강한 어조로 연설합니다. 하나님께서 막강한 아모리인의 두 왕에게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요단 서편의 가나안에서 만날 여러 나라들,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로 29절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상황이 마무리된 직후 자신이 드렸던 개인적 기도와 더불어 광야 40년 역사에 대한 회고를 마무리합니다. 그의 탄원 기도는 애절했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히브리어 에브라나 곧 제발 제가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말은 그의 간절한 심정을 잘 반영합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약속의 땅, 그곳의 산과 레바논의 들판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의 거듭된 불순종과 반역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여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긴 하나 민수기는 모세 자신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실수 또한 백성의 반역에서 비롯된 것이고 백성의 죄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 또한 컸기에 신명기에서 모세의 대략적인 회고가 역사적인 왜곡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혹하리 많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 희미하게 남아 그리고 일부나마 그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비스가산은 아바림 산맥의 북쪽 산지를 총칭하는 명칭으로서 비스가산 일대에 모세가 묻힌 느보산이 존재합니다. 역설적으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으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비스가산은 아바림 산맥의 북쪽 산지를 총칭하는 명칭으로서 비스가산 일대에 모세가 묻힌 느보산이 존재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나 그 땅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라는 모세의 탄원과 그의 죽음 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는 장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비장하고도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강하게 독려하고 용기를 북돋으라고 명하시며 대화를 마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아마도 모세가 연설하고 있는 현재도 벳보을에 머물고 있으며 여기서 모세는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이곳에 모세가 묻힙니다. 약속의 첫 열매, 축복의 책임, 단호한 거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